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운동생리학 기출 문제 해설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운동생리학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가 어느 정도 명확하게 정의적 의미를 잘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신다면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어에 대한 정의가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석하고 해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시니까 항상 운동생리학은 용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출 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기에 기억에서 리을에 해당하는 용어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자, 골격근은 어떤 신경계의 조절에 의해서 무엇으로 수축한다? 골격근. 여러분 골격근 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근육을 골격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화로 의식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의근이라고 하죠. 그 수의근에 반대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불수의근입니다. 자, 그래서 골격근 그러면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의지대로 운동할 수 있는 신경이다. 그래서 그것은 수의근이라고 한다. 딱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신경계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내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체성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격근은 체성신경계의 조절에 의해서 무엇으로 수축을 한다? 무엇으로 수축을 한다? 수의적으로. 내 의지대로 움직인다. 수의적으로 수축을 한다. 그리고 걷기와 같은 저강도 운동에서는 어떤 섬유가 주로 동원이 되고 전력질주와 같은 고강도 운동 중에서는 어떤 섬유가 주로 동원이 된다. 자, 골격근의 섬유는요,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지죠. 타입 1, 타입 2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강도 운동, 강도가 적고 길게 할 수 있는 운동에 해당되는 타입에 해당되는 근섬유가 타입 1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강한 운동, 그렇지만 짧게 운동할 수 있는 타입의 근육섬유가 바로 타입 2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골격근은 체성신경계의 조절에 의해서 무엇으로 수축한다? 수의적으로 수축한다. 그리고 걷기와 같은 저강도 운동 중에서는 어떤 섬유? 걷기와 같은 저강도 운동 중에서는 타입 1 섬유, 그리고 고강도 운동 중에서는 타입 2 섬유.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자, 안정시와 운동 중에 에너지 소비량 측정 및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에너지 소비량입니다.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 소비량 측정은요, 딱 두 가지로 나눠지죠. 여기 문제에 보시면 직접 열량 측정법과 간접 열량 측정법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직접 열량 측정법은요, 내 몸에서 열이 운동을 하게 되면 열이 발산하잖아요. 그럼 발산되는 역을 그대로 직접 바로 측정을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적으로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장비 또한 굉장히 고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 장비에서도 또 가동을 하려면 그 장비 안에서도 나오는 열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직접 열량 측정법은 굉장히 사실상 기구, 시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또 반면에 간접 열량 측정법은 여러분들 그 TV에 보시면 러닝머신 위에서 이렇게 마스크 딱 끼고 이렇게 달리기 하는 운동선수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호흡 챔버 끼고 마스크 같은 거 끼고 이걸 왜 끼냐 하면 자, 내가 산소를 공급하는 거,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거,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걸 끼고 이렇게 러닝머신 위에 트레드밀이라고 하죠. 트레드밀 위에서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서 이렇게 열량 측정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런 정도 내용 한번 알아두시고요.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직접 열량 측정법은 열 생산을 측정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한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열량 측정법은 열 생산하는 걸 그대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맞는 거고요. 2번 간접 열량 측정법은 산소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이용해서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한다. 그렇죠. 이렇게 입에다가 마스크 같은 거 끼고 거기서 뭐요? 산소가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걸 거기서 다 체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비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3번 호흡 교환율은 질소 배출량과 산소 소비량의 비율을 의미하며 체내 지방과 단백질 대사 이용 비율을 추정한다. 호흡 교환율은 자 호흡이 뭐죠? 호흡. 자 여러분들 호흡 교환율 그러면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호흡 교환율 뭘 교환하는 거예요?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를 교환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호흡 교환율은 질소 배출량과 산소 소비량의 비율을 아니죠. 질소 배출량이 아니라 뭐예요? 아까 말씀한 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옳지 않는 것은 하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이중표식수 검사법은 동위원소 기법을 사용해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중 심근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은 무엇이냐? 운동 중 심근으로 심장도 뭐예요? 운동을 하고 있죠. 우리 몸의 심장이 이렇게 펌핑 작용을 하려면 운동을 하고 있죠. 즉 심장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근데 근육을 움직이려면 뭐예요? 근육을 움직이려면 그 안에 뭐예요? 역시 아까 산소 얘기했죠. 산소 공급을 해줘야 돼요. 혈관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혈관 안에 혈액이 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묻는 거예요. 심근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은 무엇이냐? 이것은 자, 보통 우리가 심장질환 그러면 딱 생각나는 거 있죠. 관상동맥질환 이거 생각나시죠. 그죠? 이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이 바로 관상동맥입니다. 자, 정답은 1번 관상동맥이 되겠네요. 폐동맥은 뭐예요? 폐동맥은 우심방, 우심실, 우심실에서 폐로 들어가는 혈관을 폐동맥이라고 하고요. 하대동맥, 상대동맥, 하대정맥, 상대정맥 이런 말 나오는데요. 동맥도 자 심장에서 동맥이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지팡이 모양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걸 상대동맥, 아래로 내려가는 걸 하대동맥. 또 하대정맥, 상대정맥 같은 경우도요. 심장이 우심방이 있고 거기서 이제 정맥이 연결이 되잖아요. 심장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상대정맥, 아래에서 들어오는 것을 하대정맥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1번 관상동맥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자, 해수면과 비교하여 고지환경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높은 곳 가면은 가장 우리가 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동생리학 부분에서 고지 나오면 아 산소가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그렇죠? 높이 올라갈수록 산소 압력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산소량이 적다. 그렇죠? 그거 먼저 기억해 두시고요. 고지 환경에서 운동 시 생리적 반응으로 옳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생리적 반응. 여러분들 중요한 게 생리적 반응이냐 아니면 생리적 수능이냐 요것도 용어 정리하셔야 돼요. 수능은 열심히 운동을 해서 거기에 적응한 상태를 수능이라고 합니다. 적응을 해서 내 신체적 기능과 능력이 매우 좋아지는 걸 수능이라고 하고요. 반응은 수능과는 다른 거죠. 우리가 바로 고지 환경에 적응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리 내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이러한 생리적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푸실 때 반응이냐 수능이냐 요거 구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 생리적 반응이랍니다. 반응에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볼게요. 자 최대하 운동 시 최대보다 좀 아래 운동이죠. 최대하 운동 시 폐 환기량이 증가한다. 자 고지 환경이니까 산소가 부족한 상태죠. 그죠? 산소 압력이 낮기 때문에 당연히 산소가 부족하니까 환기량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자 최대한 운동 시 심박수와 심박출량은 감소한다. 아니 내가 지금 산소가 부족해서 심장이 빨리 많은 양의 산소를 내 몸에 공급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조직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심박수와 심박출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몸으로 빨아들일 수 있는 산소량은 적고 내 몸에서 필요한 산소량은 많기 때문에 뭐예요? 더 빨리 심박수가 올라가서 내 몸에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굉장히 쉽게 생각하세요. 내 몸에 산소가 부족하다. 그럼 그 부족한 것을 더 빨리 땡겨 쓰기 위해서는 뭐예요? 심박수, 심박출량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더 증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답은 2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3번 최대 운동시 동맥혈, 산화 헤모글로빈 포화도는 감소한다. 그렇죠. 헤모글로빈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혈액 안에서 산소를 탁 결합을 해서 우리 몸의 조직으로 이동시켜 주는 것이 헤모글로빈의 역할이죠. 그런데 헤모글로빈 포화도니까 뭐예요? 산소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이죠. 그렇죠. 근데 고지니까 당연히 산소를 많이 들고 있지 않겠죠. 그래서 산소 포화도는 감소한다. 그리고 맞는 거고 4번 무산소 운동 능력보다 유산소 운동 능력이 더 감소한다. 당연하죠. 유산소 운동 능력,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활용해서 하는 운동 능력이 훨씬 더 감소될 수밖에 없죠. 결과적으로 해답은 2번. 자, 다음 문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 유산소 트레이닝에 의한 골격근의 적응 현상으로. 자, 유산소 트레이닝이에요. 호흡을 많이 하면서 하는 트레이닝이에요. 즉 예를 들면 뭐예요? 마라톤과 같은 운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산소 트레이닝에 의한 골격근의 적응 현상, 근육의 어떤 적응, 자, 적응이란 말 나왔습니다. 적응 현상으로 옳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유산소 트레이닝. 자, 유산소 트레이닝. 산소를 많이 공급을 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서 길게 장시간 운동할 수 있는 운동.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산소를 이용하는 거에 주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산소를 이용을 하려면 뭐예요? 산소를 이동할 수 있는, 산소를 끌고 갈 수 있는 매개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한번 볼게요. 모세 혈관의 밀도 증가. 그래서 유산소 트레이닝에 의하면 산소를 많이 끌고서 우리 조직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혈관의 밀도가 높아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타입 2 섬유의 현저한 증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타입 1 섬유는 타입 2 섬유는 근섬유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타입 1은 유산소성 운동 형태, 즉 뭐예요? 강도는 약하게, 시간은 길게. 그리고 타입 2는 고강도에 해당되는 운동 형태이다. 그리고 무산소성 운동 형태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뭐예요? 유산소성 트레이닝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타입 2 섬유의 타입 2는 무조건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타입 2는 뭐다? 무산소성 트레이닝에 해당된다. 고강도 운동에 해당된다. 그러면 답은 벌써 나왔어요. 그렇죠? 옳지 않는 것은이니까 정답은 2번 타입 2 섬유의 현저한 크기 증가. 그리고 3번 마이오글로빈의 함유량 증가. 자, 아까 말씀드렸죠. 유산소 트레이닝, 산소에 항상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산소를 이동할 수 있는 매개체들이 다 좋아질 수밖에 없죠. 혈관 좋아져야 되죠. 그리고 뭐예요? 마이오글로빈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근육 안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마이오글로빈입니다. 헤모글로빈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 미토콘드리아의 수와 크기 증가. 여기서 왜 미토콘드리아가 나오죠? 유산소 시스템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어디냐? 바로 그것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유산소 그러면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지?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요거까지 기억해 두십시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운동 중 호흡계 전도 영역의 기능으로 전도 영역. 호흡계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전도 영역과 그리고 호흡 영역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전도 영역이니까 뭐예요? 하나의
그 통로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통로 역할, 전도 영역이기 때문에 통로 역할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인두, 후두, 뭐 기관, 뭐 기관지, 그리고 종말 세 기관지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 영역 그러면 딱 세 가지 기능을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 산소가 쉽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도록 뭐예요? 가온, 온도를 유지해야 되고, 가습, 습도를 유지해야 되고, 또 여과, 이물질들이 들어가지 않게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영역으로서 기능으로만, 전도 영역 기능으로만 묶인 것은 무엇인가? 기억, 호흡하는 공기에 습기를 제공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습, 습기를 제공한다. 맞고요. 니은, 폐포의 표면 장력을 감소시키는 표면 활성제를 제공한다. 요거는 전도 영역이 아니라 호흡 영역 폐포에 대한 부분입니다. 폐포 나왔죠. 앞에 폐포. 폐포는 전도 영역이 아니라 호흡 영역이다. 자, 디귿, 공기를 여과하는 역할을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온, 가습, 여과. 세 가지 기능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기억도 맞고 디귿도 맞네요. 리을, 호흡가스를 확산을 증가한다. 가스 확산은 바로 폐포, 호흡 영역에서 하는 거죠. 자, 정답은 기억과 디귿.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의 내용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무엇인가? 옳은 것. 유산소 시스템. 아까 유산소, 무조건 유산소 시스템은 산소에 집중을 해라. 유산소 시스템. 장시간의 운동 시 글루코스 외에도 유리 지방산을 이용하여서 ATP를 합성한다. 맞습니다. 유산소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죠. 장시간, 저강도의 장시간 운동 시 글루코스 외에도 유리 지방산을 통해서 ATP를 만들어낸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유산소 시스템은 세포질에서 크렙스 회로와 전자전달계를 통해 ATP를 합성한다. 유산소 시스템은 어디에서 에너지를 만든다고 그랬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세포질이 아니라 미토콘드리아. 니은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산소 시스템 생각하면 미토콘드리아 꼭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가지 경로를 가지고 ATP를 만들어냅니다. ATP가 뭐죠? 에너지원이죠. 자, 두 가지 과정, 크렙스 회로와 전자전달계 꼭 외워두셔야 되고요. 세포질은 틀렸지만 미토콘드리아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디귿, 무산소 해당 시스템은 혈액 혹은 글리코겐으로부터 얻어진 포도당을 피르부산으로 분해한다. 무산소 해당 시스템. 자, 여기서 앞에 해당, 무산소니까 산소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해당이니까 이 해당은 뭐예요? 해당이란 말은 당을 분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산소 해당 시스템, 혈액 또는 글리코겐, 당이니까 글리코겐이 맞고요. 그렇죠. 혈액 안에 혈당 있죠. 혈액 혹은 글리코겐으로부터 얻어진 포도당을 피르부산으로 분해한다. 맞습니다. 무산소 해당 시스템은 반드시 당이 분해가 돼서 무엇으로 된다? 피르부산으로 분해를 한다. 요거까지 꼭 외워두세요. 요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기억도 맞고 디귿도 맞네요. 자, 리를 볼게요. 무산소, 또 무산소 나왔습니다. 해당 나왔죠. 해당, 당을 분해하는 시스템.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 피르부산을 젖산으로 분해한다. 이거 여러분들 피르부산을 젖산으로 분해한다.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글리코겐, 당을 뭘로 분해한다? 피르부산으로 분해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피르부산을 젖산으로 분해한다. 당을 피르부산으로 분해하는 거고, 그 피르부산이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젖산으로 또 전환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부분입니다. 리을이 틀렸네요. 자, 미음은 ATP PCR 시스템. 세포 내 ADP 또는 PI 농도가 증가할 때 포스포프록토키나제를 활성화시켜서 ATP를 합성을 한다. ATP PC 시스템은 굉장히 순간적으로 강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이죠. 여기 ATP PC는 자,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ATP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에너지원으로. 근데 ATP가 딱 사용이 되게 되면은 뭘로 사용이 되냐면 ATP에서 아데노신 그리고 T라는 게 트리 3개라는 뜻이고요. P라는 거는 인산. 그러니까 3개의 인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 3개의 인산 중에 P 하나가 딱 떨어져 나가면서 우리가 에너지가 딱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다시 원래 인산을 끌어당겨서 ATP를 만들려면 또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TP-PC라는 이 시스템은 뭐냐 하면 ATP가 에너지가 방출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P를 인산기를 끌어다가 다시 새로운 에너지 원인 ATP로 만들기 위해서 공급해주는 에너지원이 바로 PC라는 것에 그 에너지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PC가 분해가 되면서 뭐예요? ATP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 작용을 한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DP 또는 PI 농도가 증가할 때 포스포프록토키나제를 활성화시켜서 ATP를 합성하는 게 아니라 PC라는 걸 이용을 해서 ATP를 합성을 하는 겁니다. PC, 크레아틴 인산을 분해를 해서 ATP를 합성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부분이네요. 그래서 요거 아제라는 말이 들어가면 요거는 효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PC라는 크레아틴 인산을 또 분해하는 효소는 크레아틴 키나제가 여기에 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아제가 아니라 크레아틴 키나제를 활성화시켜서 그 앞에 뭐예요? PC를 분해하면서 크레아틴 키나제 PC를 분해하면서 크레아틴 키나제라는 효소를 가지고 분해가 되면서 새로운 ATP를 합성을 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제가 조금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나중에 본문 해설할 때 계속 제가 몇 번이고 반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쉽게 저장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건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 미음 ATP-PC 시스템은 단시간에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죠. 맞습니다. 운동 시, 여기 나와 있네요. PCR이 분해가 되며 발생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를 합성한다. 자, 그래서 ATP-PC 시스템은 비읍이 맞습니다. 그럼 정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기역, 니은에 들어갈 호르몬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호르몬 얘기 나오면 여러분들 다른 부분은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이 호르몬 자체는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다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고 나의 암기력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 골 형성을 자극하거나 활동 부족으로 골 손실을 자극하는 칼슘 조절 호르몬. 자, 그리고 볼게요. 기역은 칼슘 농도가 증가하면 뼈의 칼슘 방출을 감소시키고, 니은은 혈중 칼슘 농도가 감소하면 뼈의 칼슘 방출을 증가시킨다. 자, 혈중에 칼슘 농도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뼈에 있는 칼슘 농도를 방출을 시켜서 균형을 맞추고, 또 혈중의 칼슘 농도가 너무 약하면 뼈에 있는 칼슘을 바깥으로 방출을 해서 뭐예요? 또 이러한 균형을 맞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칼슘 딱 나오면 사실상 호르몬, 칼슘에 대한 호르몬은 바로 딱 생각이 나셔야 돼요. 그게 칼시토닌, 그리고 부갑상선 호르몬. 자, 이렇게 칼슘과 관련된 호르몬은 칼신토닌이고 부갑상선 호르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는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볼게요. 3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칼시토닌 그리고 부갑상선 호르몬.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호르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암기를 하시라.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근섬유 및 근원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옳은 것은
근섬유 및 근원섬유. 근섬유냐 근원섬유냐. 요 차이죠. 자, 근원섬유가 모여서 근섬유가 되는 겁니다. 근원섬유 안에는 가장 우리 근육의 가장 작은 단위에 해당되는 굵은 세사, 그리고 얇은 세사, 액틴 필라멘트, 마이오신 필라멘트라고 하는 세사가 갖춰져 있고요. 자, 요 정도로 한번 기억을 해 보면서 밑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근섬유는 여러 개의 핵을 가진 다른 세포들과 다르게 단핵세포이다. 근섬유는요, 다핵세포입니다. 다핵세포. 이거 틀렸습니다. 2번, 근섬유는 결합 조직인 근내막으로 쌓여 있다. 네, 맞습니다. 근섬유는 근내막으로 쌓여 있습니다. 2번이 맞는 답이네요. 자, 3번 볼게요. 근원섬유는 근세포라 불리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게, 근세포라고 한다면 근원세포라고 표현하지 않고, 근원세포가 아니라 근섬유를 바로 근세포라 불립니다. 그래서 근원섬유는 근세포라 불리면 틀린 거고, 근원섬유는 가는 세사와 굵은 세사로 구성된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근원섬유와. 자, 4번 볼게요. 근원섬유의 막주위에는 위성세포가 존재한다. 위성세포,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했을 때 근육통이 막 생기죠. 근육에 손상이 된 겁니다. 그죠?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세포가 바로 위성세포이죠. 이 위성세포는 근원섬유 막주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섬유 막주위에 있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골격근의 수축 형태와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축 형태. 자, 한번 읽어볼게요. 수축 형태. 수축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수축 그러면 다 짧아진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축 그러면 짧아지면서 힘을 내는 것도 수축이고, 늘어나면서 힘을 내는 것도 수축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옳은 것은 무엇이냐 볼게요. 단축성 수축은 짧아지면서 하는 수축은 동적 수축이며, 맞죠? 짧아지는 거니까 동적 수축이며, 속도가 빠를수록 더 큰 힘이 생성된다. 자, 단축성 수축에서는요, 속도가 빠를수록 더 큰 힘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까 우리가 근원섬유의 필라멘트 얘기했죠. 두 개의 필라멘트가 서로 결합을 해서 서로 잡아당기면서 힘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결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차 다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를 연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고 하면서 근육이 짧아졌다 펴졌다 짧아졌다 펴졌다 하면서 힘을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단축성 수축은, 예를 들어서 단축성 수축을 너무 빨리 했다라고 한다면, 이 빨리 하는 이 속도에 이 필라멘트의 교차 다리가 그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 속도가 이 단축성 수축에서의 수축 속도가 빠른 것을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힘이 생성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단축성 수축은 근절의 길이가 짧아지는 수축이며, 맞습니다. 단축성 수축은 근절의 길이가 짧아지는 수축이고, 근절의 길이가 최소일 때 최대 힘이 생성이 된다. 근절의 길이가 최소일 때. 자, 덤벨을 들었어요. 이렇게 덤벨을 들었어요. 힘을 쓰는데 최소로 이 각이 가장 최소일 때 가장 힘이 최대가 된다. 이거는 아니죠. 그렇죠.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교차 다리로 설명을 한다면, 이 각이 최소가 될 때 이 교차 다리 위에 있는 필라멘트 아래에 있는 필라멘트가 연결이 돼서 근육이 짧아진다 그랬죠. 이 교차 다리가 뭐예요? 서로 교차 다리가 4개의 교차 다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근절의 길이가 최소일 때, 가장 작은 각도일 때는 이 교차 다리가 중첩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4개로서 잡아당기는 힘, 그리고 중첩이 되게 되면은 4개인데도 2개 중첩이 되기 때문에 2개 정도밖에 힘을 쓰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절의 길이가 최소일 때 최대 힘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약해질 수 있는 거죠.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신장성 수축은 자, 신장성이니까 늘어나면서 수축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정적 수축이며 바로 여기서 틀렸네요. 정답 나왔네요. 신장성 수축도 뭐예요? 동적 수축입니다. 늘어나면서 수축하는 거니까. 틀렸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정답은 뭐예요?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옳은 것은입니까? 아니죠. 3번이 아니네요. 그죠? 자, 4번 읽어볼게요. 다 틀린 말이에요. 그죠? 4번 읽어볼게요. 동일 근육에서의 신장성 수축은 같은 근육에서 신장성 수축은 단축성 수축에 비해 같은 속도에 비해 더 큰 힘이 생성된다. 네, 이거는 요게 맞습니다. 늘어날 때 늘어나는 이 신장성 수축은 짧아지는 단축성 수축에 비해서 같은 속도일 때 더 큰 힘이 생성이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신장성 수축이 딱 늘어날 때, 이는 늘어날 때 여러분들 고무줄 쫙 잡아당기면 뭐예요? 잡아당길수록 훨씬 더 장력이 더 강하게 생기죠.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근육으로 말하면. 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이 늘어날 때 힘을 쓰는 것은 이 내부의 관절 이 주변에 있는 결합 조직들도 서로 당겨주는 보조적 역할을 같이 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근육에서는 신장성 수축이 단축성 수축에 비해서 같은 속도일 때 더 큰 힘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볼게요. 심전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심전도. 심방을 통한 전도 속도가 감소하면 피파는 넓어진다. 제가 그림을 잠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전도 한번 볼게요. 심전도 그림을 단순하게 그리면, 자, 요런 모양 갖다가 내려와서, 자, 요런 모양입니다. 여기가 피파, Q, R, S, T, 여기가 U까지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심전도 그러면 뭐예요? 심장이 어떤 정기적인 자극이죠. 먼저 어디서부터 뛰어요? 심방에서부터 뛰어서 심실로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그 다음에 심실이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뛴다 그랬죠? 심방에서부터 뜁니다. 심방. 그리고 두 번째 요 부분이 뭐예요? 심실의 탈분국기라고 합니다. 요거는 심방의 탈분국기. 요 부분은 심실의 탈분국기. 또 요 부분은 심실이 탈분국했으니까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겠죠? 재분국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가볍게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심방을 통한 전도 속도가 감소하면 심방이니까 요 부분이죠. 감소하면 요 피파는 넓어지겠죠. 그렇죠? 속도가 떨어지니까 넓어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PR 간격은 P와 R 간격은 이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심방의 탈분국부터 심실의 탈분국 전까지를 말한다. 맞습니다. 그렇죠? 심방의 탈분국부터 심실의 탈분국 전까지. 이거 맞고요. 니은이 맞네요. 그죠? 자, 그리고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고 그리고 QRS 복합파를 이용해서 심박수를 측정할 수 없다. 있습니다. 심실의 탈분국. 그러면 이 부분들이 계속 이어서 나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의 간격을 가지고 그리고 그 숫자를 가지고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틀린 것은 디귿이 틀렸네요. 그죠? 리을 볼게요. QRS 복합파는 심실에서 탈분국을 일으킨다 그랬죠? 요거는 심방, 요거는 심실. 맞습니다. 그러면 맞는 답이 기억, 니은, 리을 1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ST분절은 요 분절을 말하는 거예요. 요 분절. ST분절은 심실 재분국에 소요되는 총시간이다. 요 ST분절은 심실의 탈분국 마지막에서 재분국 시작되는 지점까지의 분절을 우리가 ST 분절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운동시 호르몬. 자, 호르몬 여러분들 다 이렇게 암기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알도스테론, 부신피질 맞고요. 자, 꼭 외우셔야 될 게 호르몬 이름, 그리고 어디서 분비가 되는지, 내분비선, 그리고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요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알도스테론, 부신피질 맞고요. 나트륨 흡수 맞습니다. 코티졸, 부신피질 맞고요. 단신생, 유리, 지방산, 동원 증가 맞고요. 에피네프린, 부신수질 맞습니다. 근육과 간 글리코겐 분해, 유리지방산, 동원 증가 맞고요. 4번 성장 호르몬, 뇌하수체 후엽. 이게 틀렸네요. 성장 호르몬은 뇌하수체 전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소 운동 중 호흡기의 환기량 증가, 호흡기의 환기량 증가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자, 옳지 않는 것입니다. 자, 중추화학적 수용체인 경동맥체와 대동맥체는 동맥의 산소 분압 증가에 따라 환기량 증가를 자극한다. 저기 경동맥체, 대동맥체는요, 중추화학적 수용체가 아니라 말초화학적 수용체예요. 그리고 동맥의 산소 분압 증가에 따라 환기량 증가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라서 환기량 증가를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바로 나왔네요. 1번으로. 자, 2번 볼게요. 2번. 근육 내 화학 수용체는 칼륨과 수소의 농도 증가에 따라 환기량 증가를 자극을 한다. 맞습니다. 3번. 근방추나 골지 힘줄 기관의 구심성 신경 자극 증가는 환기량 증가를 자극한다. 근방추나 골지 힘줄, 이게 뭐예요? 우리 관절, 근육 안에 있는 신경을 통해서 신경적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이 근방추나 골지 힘줄 기관이에요. 근육의 길이를 조절하거나 장력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극을 통해서 환기량을 증가시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용된 근육의 운동 단위 증가. 운동 단위가 뭐예요? 운동 단위. 하나의 운동 신경에 연결된 근섬유의 숫자. 그죠? 근섬유의 숫자. 하나의 운동신경에 연결된 근섬유의 총 숫자니까 뭐예요? 근섬유의 숫자가 클수록 뭐예요? 당연히 환기량이 우리 몸에서 뭐예요? 운동에 대한 요구량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 요구량이 훨씬 커지는 거죠. 그래서 환기량이 증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에 해당이 되겠고요.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신경세포 활동 전이의 단계는 무엇이냐? 신경세포의 활동 전이 단계는 무엇이냐? 칼륨 채널이 열려 있고 칼륨이 세포 외로 이동하면서 세포 내는 음전하를 띠게 되는 단계이고, 이 단계 이후 칼륨 채널이 닫히고 칼륨의 세포 외 유출이 적어짐에 따라 안정막 전이로 복귀된다. 자, 여러분들 신경세포의 활동 전이 그러면 순서를 먼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순서가 뭐냐? 첫 번째 순서가 뭐예요? 안정막전이라고 하죠. 우리가 내 몸에 자극이 없을 때, 그리고 어떤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그 자극을 통해서 뭐가 돼요? 탈분국이 이루어지고, 그 탈분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재분국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재분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과분국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는 안정막전이, 두 번째 탈분국기, 세 번째 과분국, 네 번째 재분국,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불운기. 이렇게 순서를 꼭 외워두세요. 자, 칼륨 채널이 열려 있고 칼륨이 세포 외로 이동하면서 세포 내는 음전하를 띠게 되는 단계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단계를 제가 잠깐만 또 그림을 통해서 잠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세포 안과 세포 바깥입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우리가 안정막, 우리가 내 몸에 자극이 없을 때 안정적일 때는요, 세포 바깥에가 플러스 극이에요. 그리고 세포 안쪽이 이렇게 마이너스 극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이 플러스가 바깥쪽과 안쪽이 바뀌어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바깥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안쪽이 플러스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하면은 바깥에 있는 나트륨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칼륨이 안쪽에 있는 칼륨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와서 생기는 서로 역전이 되면서 생기는 어떤 그런 현상인 것이죠. 자, 한번 볼게요. 칼륨 채널이 열려 있고, 자, 바깥에는 나트륨 채널이, 안쪽에는 칼륨 이온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칼륨 채널이 늘 열려 있고, 칼륨이 세포 외로 이동하면서 칼륨이 바깥쪽으로 이동한다라고 그랬죠. 그 2단계 이후에 안정막 전이로 복귀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게 안정적인 상태인데, 이제 외부적 자극이 들어오면 이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쫙 빠져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극성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극이 딱 끊기게 되면은, 자, 이 안으로 들어왔던 나트륨, 그렇죠? 안으로 들어왔던 나트륨이 안으로 많이 들어와서 극성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요게 자극이 딱 끊기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안쪽에 있는 칼륨이 바깥쪽으로 막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바깥쪽에 있는 나트륨을 안쪽으로 못 들어오게 딱 막아버립니다. 들어오지 마! 딱 막아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비로소 원래 이 상태로 다시 안쪽은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로 만들어지게 되는 재분국 상태가 돌아가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칼륨 채널이 열려 있고 안쪽에 있는 칼륨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칼륨 채널이 열려 있고 칼륨이 세포 외로 그래서 이동하는 거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포 내는 음전화, 다시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되는 음전화를 띠게 되는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2단계 이후에 칼륨 채널이 닫히고 칼륨의 세포 외 유출이 적어짐에 따라 안정막 전이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안정막 전이 그 이전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이 칼륨이 바깥쪽으로 너무나 많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원래의 이 극성보다 훨씬 더 높은 어떤 그 전이차를 보이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과분극이라고 합니다. 과분극.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안정막 전이. 두 번째 뭐예요? 탈분극기. 자극이 들어오면 탈분극. 그 다음에 뭐예요? 탈분극이 일어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되겠죠. 재분극이 있는데 재분극 전에 뭐예요? 안쪽에 있는 칼륨이 너무나 많이 빠져나가면서 서로의 극성에 대한 그 차이가 굉장히 심해지는 어떤 과분극이라고 하는 단계가 하나가 있더라. 과분극. 그래서 과분극 다음에 이제 재분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단계 이후에 칼륨 채널이 닫힌다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어떤 단계 이전에 해당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재분극 이전에 해당되는 과분극기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은 그래서 정답은 1번, 15번. 자, 운동 뉴런의 말단과 근섬유가 접합되어 있는 기능적 연결 부위다. 뉴런이 뭐예요? 신경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근섬유, 근육을 말하는 거죠. 신경과 근육이 기능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신경근. 그렇죠? 이것을 하나로 합치면 신경근 접합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 공간이고, 그래서 신경근 접합부에서 뭐예요? 신경 전달 물질에 해당되는 아세트콜린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신경전, 축삭, 말단, 시냅스, 간격, 근섬유, 원형질막의 운동 종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 시냅스는 뭐예요? 신경과 신경의 연결. 운동다리는 운동신경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 근섬유 숫자. 랑비에르 결절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신경 전달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신경에서 수초화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 수초화에 해당되는 그 사이 수초화되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랑비에르 결절이라고 합니다. 요거 본문에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신경근접하부 답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열 손실 기전은 무엇이냐? 피부에 땀이나 호흡을 통해서 체내를 손실시킨다. 체열을 손실시킨다. 자, 우리 몸에 나오는 땀을 뭐예요? 기화가 되는 거죠.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이러한 현상은 뭐냐? 이거 증발이죠. 그렇죠? 실내 트레이닝들 달리기 중 열 손실의 가장 주된 기전이다. 실내에서 러닝머신 같이 러닝머신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몸의 열을 가장 많이 뺏어가는 게 뭐냐? 그렇죠? 그리고 대기 조건과 노출된 피부 표면적에 영향을 받는 것. 자, 여기서 피부나 땀의 호흡, 땀이나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의 액체가 기화돼서 날아가는 것. 이게 무엇냐에 대한 개념입니다. 1번 복사, 2번 대류, 3번 증발, 4번 전도. 답은 증발 3번에 해당이 되겠죠. 1번 복사는 뭐예요? 복사는 우리가 열심히 여름에 아스팔트 위에서 달리기를 할 때 복사열, 여러분 생각나시죠? 태양열이 바닥에, 그리고 그 바닥열이 우리 몸으로 전달이 되는 복사열. 물리적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열이 넘어오는 거죠. 대류는 뭐예요?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데 바람이 싹 불어서 우리의 열을 뭐예요? 반대쪽으로 다 이동시키는 거. 대류죠. 증발은 설명드렸고, 전도는 뭐예요? 열심히 운동을 해서 열이 막 나고 땀이 납니다. 이럴 때 시원한 마룻바닥에 딱 들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내 몸에 열이 쫙 떨어지죠. 전도. 물질과 물질이 이렇게 접촉이 되는 상황에서 뭐예요? 열이 전달되는 상황.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7번.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냐? 고온 환경의 운동 중 극도의 피로, 혼란, 혼미, 현기증, 구토, 심한 탈수 현상으로 심혈관계가 인체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것. 신부 체온이 40도 미만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는 신부 체온이 40도 미만이냐 아니면 40도 이상이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집니다. 40도 미만에 해당되는 것은 열탈진이라고 하고요. 40도 이상에 해당되는 것은 열사병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사실 여기서는 바로 나왔어요. 40도 미만의 신부 체온이 40도 미만이니까 열탈진이 정답입니다. 열 수능은 40도 이상이고, 그리고 땀도 안 나요. 오히려 막 피부가 땀도 나지 않고 아주 그냥 건조해지는 상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열 수능. 수능이라는 말 제가 설명드렸죠. 내가 열에 수능이란 말은 트레이닝을 통해서 거기에 내 몸이 적응이 돼서 훨씬 더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렇죠. 저나트륨 혈증.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열이 난다고 덥다고 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혈중에 저나트륨 혈증이 생기는 어떤 그런 현상이죠. 나트륨 농도가 줄어드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8번. 자, 보기에 제시된 감각 운동신경계의 인체 운동 반응 조절 과정을 단계별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자, 18번. 감각에서 운동신경계 하나의 그 연결된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네요.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딱 때렸다. 딱 맞고, 이거를 막으려고 이렇게 손을 반응을 한 거죠. 그죠? 요 단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감각을 통해서 먼저,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딱 쳤어요. 딱 친 이 감각을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감각 자극을 받아들여야겠죠. 그럼 이 감각 자극은 어디로 보내줘야 될까요? 어디로 보내줘야 될까요? 감각 뉴런을 통해 중추신경계로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중추신경계, 즉 브레인에서 이 중추신경계 판단을 해야 되겠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예요? 자극을 받아들이고 중추신경계로 전달이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운동 반응, 정보를 해석하고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브레인에서 운동 뉴런으로 전달이 돼야 되고, 드디어 마지막에 운동 반응이 일어난다. 순서는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뭐가 되겠을까요? 4번 미음, 기역, 리을, 니은에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저항성 트레이닝에 의한 근력 향상의 요인으로. 저항성 트레이닝이 뭐예요?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그런 저항성 트레이닝입니다. 저항성 트레이닝에 의한 근력 향상의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항성 트레이닝에는 그 타입 1이다 타입 2다?
무산소성 형태의 운동이니까 타입 2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벌써 답이 나왔네요. 그죠? 저항성 트레이닝의 근력 향상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타입 1 섬유수의 증가. 그래서 답이 나왔네요. 저항성 트레이닝은 타입 1이 아니라 타입 2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2번은 맞는 거고요. 타입 2. 3번은 동원되는 운동 단위 수의 증가. 운동 단위가 뭐라 그랬죠? 하나의 운동신경에 연결된 근섬유 숫자니까 뭐예요? 많은 양의 근섬유 근육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3번도 맞고요. 동원되는 십자형교 수의 증가. 아까 말씀드렸죠. 근육이 수축할 때는 두 가지의 필라멘트에 연결되는 뭐예요? 교차다리. 그 교차다리를 우리가 십자형교라고 합니다. 교차다리에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더 증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항성 트레이닝에서는 십자형교의 수가 증가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20번 고강도 운동 시 심박출량 증가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고강도 운동 시 심박출량 증가 요인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볼게요. 혈중 에피네프린 증가에 따른 심박수 증가. 그렇습니다. 에피네프린은 심박수를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활동근의 근육 펌프에 따른 정맥 회기량 증가. 자, 정맥 회기량. 정맥은요, 다 쓰고 동맥으로부터 혈액이 빠져나와서 다 쓰고 다시 심장 쪽으로 올라오는 혈액을 정맥이라고 하죠. 이 정맥은 단순하게 심장에 펌핑되는 능력으로 그 힘만 가지고 우리가 심장으로 다시 되돌려 오게 하기가 되게 힘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는요, 근육이 펌핑,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근육이 혈관을 수축 이완 작용을 해서 심장으로 끌어올리는 근육의 펌프 작용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번 교감신경계 활성화에 따른 심실수축력. 교감신경계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떤 스트레스 상황일 때 우리가 심박수가 막 증가되게 하는 자율신경 중에 하나가 교감신경이죠. 그래서 교감신경은 심실수축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4번 부교감신경계의 활성에 따른 심박수 증가. 부교감신경은요, 우리가 뭐예요? 다시 원래 안정된 상태로 다우닝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부교감신경이거든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의 활성은 심박수의 증가가 아니라 심박수의 감소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4번. 자, 이렇게 기출 문제 해설을 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좀 부족한 내용 부분들은 우리가 본문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